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선말 대사전을 찾아봤어. 수룡이 일하는 공간을 어떻게 사무실이라고 부르냐. 70이 그때 넘었던 사람이 김정은 그 일하는 그 집무실 마당을 쓸었거든요. 1개월 정도. 그토록 충실했던 항병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일중 간에 교류할 때도 보면 이게 상당히 일반화돼 있어. 러시아도 많이 하는 거. 이 행사를 또 지휘하시면서 이 김정은 얼굴을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마주 보신 거잖아요. 딱 마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준비 없이 만났거든요. 이제 딱 그 이제 비행장 내 이제 VIP 라운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만났으면 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만나겠는데 그 사이에 또 김여정이 또 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 할줄로 좀 보자. 안전 상황이랑 그걸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같이 나가서 싹 돌아보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첫 순간이 북한식 표현을 옳았다고 하는데 딱 긴장했죠. 심정은 딱 나한테 말 안 건넸으면 하는 심정.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내 위치에 가서 서 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네끼리 막 그제 국제부장도 들어오고 외무상도 들어오고 다 자기네끼리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 야 비행기 몇 시간 논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몇 시 도착입니다. 이제 가서 대답을 했죠. 근데 그 어디 비행기야?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비행기냐 아니면 그 러시아 비행기냐 이거죠. 그래서 1916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좀 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대화를. 그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막 긴장하니까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타이밍이 지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접촉할 때는 뭐 그런 뭐 막 떨리고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된다. 어떤 질문이 올 수 있겠다를 항상 예상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한 7번 봤죠. 그래서 아니 떨릴 것 같아. 긴장된 처음 딱 보면. 외모는 어떠냐? 외모. 실제로 우리가 본 거랑 비슷하냐? TV에서 본 거랑. 내가 본 느낌대로 얘기하면 이제 실제 TV에서보다는 좀 작은 그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크고 막 비대해 보이고 막 이래 보이는데 실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좀 물론 나보다는 네. 유재선님보다 더 크죠. 아 나보다 더 크죠.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 작은 느낌이고 뭐 이제 굉장히 얼굴이 빨간. 난 그걸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각해서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나이가 어린데. 그다음에 뭐 생긴 것도 그만하면 뭐 미끈하게 생겼죠.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미끈합니까? 좋아하잖아요. 아니, 젊을 때 잘났다고. 보면은 아, 젊었을 땐 괜찮아요. 약간 호남형이에요. 괜찮았죠. 뻘만했죠. 네. 선도 굉장히 그 통통하고 허리 애기손 같더라고. 선이 너무 살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게 이렇게 휘지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그런. 뭔지 알아. 네네네. 손가락에 살 손가락이 살쪄가지고. 네. 요약해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진짜 그렇게 많이 빌었어요? 예. 완벽하게 밀었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밀었어. 그게 이제 처음에 김정은이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한 다음에 외무성을 비롯해서 사회에서 김정은이 머리 스타일을 따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후에 이발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냐. 이게 크게 말 못하고 쏙닥쏙닥.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죠. 그렇죠. 일본 사실은 캐릭터에서 많이 하는 건데 눈썹은 굉장히 난 다듬고 약간 의도적이 아닌가. 그렇죠. 눈썹은 절반 이렇게 잘라졌죠. 그렇죠. 여기서. 자르고 이게 일본의 센 캐릭터 만들 때 딱 여기만 이렇게. 맞아요. 위로 올라가게. 그죠? 약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글동글하니까 아마. 근데 이제 그 소위 그 원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마주서면 얼굴을 이렇게 정면 못 봅니다. 그치, 못 보지. 가까이서 이제 사업보사 할 때는 얼굴 못 봅니다. 근데 이제 탁 떨어져서 이제 대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와 빨갛다. 빨갛다. 그다음에 그 신기하니까 신적인 신비함보다는 신기하니까 그냥 계속 주시하죠. 이제 행동 하나 말 하나 그냥 주시하면서 진정한 태양이라서 빨간 건가? 진정한 태양을 얼굴로. 사실 자연산이 아니라 좀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후계자 등장 때부터 있었고 2009년에 나올 때 27살이었는데 10대 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모습하고 이제 너무나 달랐죠. 몸이 너무 이제 무겁고 그 당시에 뭐 110kg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김일성의 좀 카리스마를 차용하기 위해서 살도 찌우고 뭐 한 6차례
성형 수술을 했다 오. 이런 보도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니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김정은과 마주 봤을 때 아까 첫 마디 처음 한 말도 좀 궁금한데 그 같이 하면서 혹시 했던 말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한 7번 이상이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한 7번인데 7번 이상 이제 수시로 접촉을 하니까 네. 디아스카네를 1박 2일 있었어요. 딱 하루 있었거든요. 하루 있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접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대표적으로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디아스카넬 부인이 왜 이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데려갔던 아들이 이제 친자식인지 아니면 후처자식인지, 쿠바 이제 면적, 인구, 기후 풍토, 뭘 좋아하고 뭐 약사, 욕사, 면마, 인구가 어떻게 됐냐, 뭐 기타 이런 세부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존댓말로 하시네요. 아니면 아니 그냥 그 야자도 아니고 예. 이거 뭐야? 와. 호칭 없이 그냥 인구 몇 명이야 쿠바는 이런 정도죠. 정말로. 차장님이 나이가 더 지호가 오구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나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혹시는 이제 유대사님 그 장인 되시는 분 같은 분들 정말 그 오랫동안 관록 있는 그 옆에 이런 분들한테는 감히 반말질을 못 하겠죠. 그 이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지죠. 그 김영남 그분들한테는 반말질 못 존댓말로 하겠죠. 하고. 네, 못 하겠죠. 그런데 행사 총책이 김성남 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성남 부장도 나이 꽤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 환갑이 지난 사람이거든요. 예. 완벽하게 반말 받더라고요. 와 한갑을 심하시는데 네. 그러면 칠순부터 존댓말이에요. 님이라고도 제가 시간 있을 때 가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네가 기준이 뭐냐? 반말하는 기준이 뭐냐? 아니 뭐야? 존댓말을 잘 못하는 것 같긴 하네요. 혹시 김정은이 존댓말로 물어보면 기분은 더 편하신가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존댓말을 쓸 수도 없거냐 바라지도 않고 또 혹시 거기서 존댓말이 나왔다면 저는 좀 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나 보내려고 네.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왜 이래?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에 있어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색색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옆에서.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막 상대방이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동달아 숨찬 그런 그렇지, 정도로 맞아. 이제 굉장히 그 호흡을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죠.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부서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 가운데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찰입니다. 귀중한 미찰입니다. 우리 류현우 대사님. 네. 근거지기의 사위이셨습니다. 사실 의교부담스럽게 평양에 있다 보면 어찌됐든 멀리서라도 볼 일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네, 볼 뭐 일도 저도 좀 있을 테고. 김종훈이 김여정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하고 김여정하고 같이 보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보셨어요? 물론 따로따로 봤죠. 그러니까 김종훈이는 제가 2009년에 김종훈이를 만나 뵀었는데 만났었죠. 만나 뵀었는데 만났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이 김종훈이가 25살 나던 그러니까 후계자 시절이었어요. 애기 때네. 예, 그때 이제 저의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해서 봉화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봉화. 그때 이제 김종훈이가 면회를 왔던 거죠, 병실에. 면회요? 예, 장인어른 면회를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 병실에 같이 있었는데 저 이제 김종훈이가 들어오다 나니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사위라고. 그래서 뭐 존경하는 대장동지 안녕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존경하는 대장동지라는 게 그때 당시 김종훈이한테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어디 다니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외모성에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나라 말을 전공했나? 그래서 아랍어 전공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힘든 언어를 배웠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얘기하는 말투네요. 아니, 한말로 또 저한테는 깔죠. 저한테는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당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 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 뭐 실장 아바 그럼 치료 잘 받으십시오. 뭐 빨리 완쾌해서 이제 빨리 나오십시오라는 그런 오투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장아바이. 예, 존댓말 그때는 썼네요. 존댓말을. 그때는 존댓말을 썼죠. 그때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100% 다 존댓말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봤던 강력한 인상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 딱 환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족쇄유전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그게 똑 닮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참사님은 가장 최근에 김정은을 보고 또 수행을 하셨잖아요. 혹시 김정은의 좀 이런 좀 잔혹한 면을 좀 보인 적이 있나요? 김정은이 이제 잔혹한 면은 이제 여러 기회들이 많이 발휘가 되는데 제가 딱 김정은을 이제 보자 할 때 정말 잔혹함을 한번 봤어요. 디아스카네를 이제 왔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이가 기설주랑 같이 이제 맞이를 했고 그때 이제 학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전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스페인어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당신 2등이다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페인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하면. 오랫동안 이제 쿠바 이제 소기관 생활도 했고 이제 쿠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스페인어의 천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1개월 정도 이제 그 통역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때 당시 거의 환갑 나이가 됐었는데 학철 대사가 지금 통역을 붙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통역은 제대로 했죠.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레드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국가수반이 지나갈 때 통역이 그 레드카펫을 밟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레드카펫을 밟고 갈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얘기를 해요. 들어와서 딱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이게 참 불편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유병대 사율까지 다 하고 이제 그 차가 와서 그 타고 들어갔죠. 우리는 그래도 비행장 행사 잘 됐구나. 그 김성남 부장이랑 내가 옆에 있었고 옆에 몇 사람 있었는데 행사가 잘 됐구나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김성남 부장 비아폰이 울렸어요. 딱 보더니 원수님 전화 온다는 거야. 또 받았는데 화가 똑같이 나가지고 뭐 아예 내가 그때 불과 한 2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수님 전화다라고 하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그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 김성남 부장이 아예 완벽하게 긴장이 돼가지고 예 하더니 그때 11월 달인데 엄청 추웠어요. 그 추운 장소에서 이제 그 말 듣으면서 그 학철 대사가 땀이 막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결국 이자 구분은 작살났죠. 작살나서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어디 저런 건방진 놈자기 처음 봤다고. 아니 내가 말하는데 도중에 막 끼어든다는 거야 통역이. 원래 동시통역이라는 건 이제 한국말은 쭉 얘기하다 거의 3분의 2쯤 얘기하면 뒤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동시통역들을 쓸 수 있게 들어가거든요 통역을. 그게 동시통역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통역이 자꾸 들어오니까 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뒤에서 무슨 말 할 줄 알고 통역이 있구나. 건방진 놈 말을 행동도 똑바로 못하고 이제 뭐 제대로 다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그 따라다니지도 못한다는 게 레드카페 이게 제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기본적인 상식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난 그 광경을 옆에서 봤죠. 와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안 죽었어요. 가서 한 주일 정도 이제 그 비판을 받고 비판서 쓰고 해명이 돼서 나왔죠. 사실 그게 죽을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 밟지 말라 그래서 그랬죠. 다행히 그때 학철 대사가 죽지 않고 나서 얌성에 다시 복직을 했죠. 근데 우린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야. 근데 사실 통역 매뉴얼에 말 다 끝난 다음에 통역을 한다는 게 없습니다. 너무 길지. 국제부에 들어가서 1개월 동안 할 때 이제 공부도 하지만 이런 매뉴얼 학습도 다 시키거든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의 즉흥성 위에서 사람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을 치사하고 보니까 이런 매뉴얼도 없고 이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주면 김정은이 너 부신 대조건이가 또 이제 허물어지는 거 실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간 그 비판서를 씌웠죠. 이야. 그나마 산 거네요.
그나마 살았죠. 국가라는 건 어떤 시스템화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통치자 한 명의 어떤 즉흥성, 그날의 기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생사 여탈이 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걸 과연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이거 사실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럼요.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럼요. 이야기. 예. 이 뒷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김정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공포 그리고 약간 칭찬 몇 마디 이런 걸로 사람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에 좀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통역을 맡았던 김주송이라는 1호 통역이 있습니다. 용어 1호 통역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대학 동창이거든요. 그리고 1989년에 이제 동시통역연구소라는 곳을 평양 외국어대학 안에 만듭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이 친구랑 같은 동시통역연구소 학생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용어 천재라고 할 정도로 용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해서 외무성에 있다가 아까처럼 이제 국제부 8가로 옮겨간 거죠. 통역 1호 통역 전담으로 해가지고 용어 통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 사람이 이제 하노이 회담을 성과적으로 보장했는데 본인도 아마 성과적으로 다 보장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담한 이후에는 회담록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대체로 통역을 했던 사람이 위주로 해가지고 면담이라든가 이제 회담이라든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회담록을 작성하는데 이 회담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 말한 거를 좀 말끔하게 이제 반듯하게 이제 말마디를 다 또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지. 예. 그러다 나니까 이제 쭉 좀 말다듬기를 해서 이거를 회담록을 완성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걸 보고 야 내가 언제 이런 말해서 야 내가 언제 이런 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다 나니까 또 기분이 안 이 좋아. 사람이 또. 큰 맥락에서 바꾼 거는 없고 어미 처리하고 뭐 예, 약간 뭐 순화시키고 그런 거로 이런 건데. 순화시키는 너무 감사하네. 그런 작업만 했다는 거로 해서 조직 지도부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종훈이가 일단 야 이거 내가 한 말을 난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썼어? 그렇게 됐으니까 수령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로 제기가 된 겁니다. 아, 좀 보태자면 네, 이제 통역은 완벽하게 잘 보장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싱가포르 회담은 그래도 성과가 있은 회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이제 그 북한에 이제 회담록, 면담록, 말씀록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회담록 정리를 했는데 통상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읽어요? 우리 간부들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통역을 하는데 간부들 그건 면담록이라고 하는데 면담록 정리하면 간부들 사인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한 거 맞다라고. 근데 김정은한테 누가 사인을 받습니까? 그럼요. 대체로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 또 재수 없이 이제 김정은이가 그때 싱가포르 회담 때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야, 그 회담록 가져와. 그래서 본 거예요. 딱 보는데 정말 미끈하게 문장이 막 욕했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 말투는 알죠, 자기가. 그렇죠. 자아서 그래가지고 자리 잘 이제 되네. 조직부에다 가업을 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라라고 하니까 김주성이한테 내려가서 이제 너 이거 왜 이렇게 원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니까 김주성이가 말을 잘못했죠. 사실 그 이제 내가 그 원수님이 위대성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려고 내가 조금 고쳤습니다. 아이고. 그대로 보고됐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네가 나보다 말 더 잘한다는 거야? 네가 만들어준 거냐 이거잖아. 이게 어디 이런 원래 위대한데. 반당적인 행위가 있어? 반당.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직부에서 이제 김주성이 반당적 행위에 관한 이제 초벌 사상투쟁을 했습니다. 야, 한국제 왜 중앙당에서 사상투쟁하는 거야? 해가지고 사상투쟁을 해서 김주성이 초리안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하면서 김주성이 비당적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총알을 했고 현직에서 해임해서 이제 노동 단련을 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올렸죠. 김정은이가 딱 그걸 보고 야 내가 언제 비당적 행위라고 했냐? 왜 그래? 반당적 행위라고 했지. 반당. 더 그게 뭐예요? 비당하고 반당의 차이가 뭐야? 비당 반당 뭐. 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당은 당의 원칙을 좀 어겼다는 것이고
반당은 당의 원칙을 아예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것이 그 반당이 반이 더 나쁜 거예요? 혁명적인. 성질적으로 다른 거죠. 반동이지. 반동. 편법하고 불법 중에서 반당은 불법이고 비당은 편법이고. 또 세죠. 북한에서 반자 들어간 거 달고 산 사람을 못 봤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내가 언제 비당이라고 하냐 반당이라고 했지라고 해서 조직부가 사상 추정을 2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상 또 했어요. 하고 다시 제소를 해서 김주성이 반당 쪽 행위와 관련한 초리안 해가지고 출당, 출직, 지방 추방 그야말로 운명이 무너졌죠. 북한에서 출당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마 그럼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 인간이 운명이 무너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김정은이한테 반당분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뭐가 될 것 네, 같습니까? 안 되지. 아니 이건 아니 좀 너그럽게 해주면 안 됩니까, 김준 기자? 이 반당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통역도 잘하는 사람인데 아까운 거죠. 예. 외무성이 보기에. 그래서 원수님께서 반당이라고 했는데 알고서도 비당 쪽으로 문제를 처리한 건데 김정은이 그걸 콕 기분이 나빴던 거죠, 뭔가. 내가 반당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장성택을 처형시켰을 때 국가 전복 음모죄를 뒤집어씌웠거든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반당 반혁명적인 죄. 거기에 나왔던 그 반당을 엄청난 거지.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통역사에게 적용한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죠. 아니 참 이거 보면 볼수록 김정은은 연산군의 환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2가지 공통점이 아니, 있어요. 진짜 하나가 닮았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 콤플렉스가 있어. 아, 진짜 닮았어. 해비윤 씨. 뭐 이제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라는 제일 교포 멀쩡.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지 마음대로예요. 연산군은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야 이리 와. 너 시 한 편 적어. 시 나보고 시켰어요. 그래서 시를 적는데 잘 보이려고 한 편, 2편 쓰자. 2편 쓰면 더 좋아할 거야. 2편을 갖고 온 거야. 딱 보더니 연산군이 야 내가 한 편만 쓰라고 했는데 왜 너 2편 썼어? 죽어. 이걸 봤을 때 약간 연산군이랑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 진짜 기분이야 기분.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통역사 김주성이 이제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노이 회담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떨 건데?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날렸잖아요. 그럼 이제 바보들이야, 대타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성 통역사가 하노이에 통역사로 김정은을 따라가요. 이름이 이제 신혜영인데 아, 무섭다, 야. 저 옆에 있기가 무서워. 그래서 신혜영이라는 이 신예 통역사 신예가 처음 나타났을 때 우리 언론에서도 이거 뭐 잘하면 제2의 최선희 외무상 되는 거 아니야? 최선희의 뒤를 대를 잇는 외무상의 어떤 뉴페이스 아니야? 뭐 이런 언론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신혜영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알바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신혜영이 바로 앞에 김주성 선배가 어떻게 달아나는지를 봤잖아요. 너무 긴장한 거예요. 너무 나 같아도 조심조심했던 긴장하겠다. 거죠. 예를 들어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렬됐잖아요. 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기 직전에 김정은이 다급하게 트럼프를 불러 세워요. 내가 한마디 더 할 말이 있다. 근데 그걸 통역사가 옆에서 빨리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혜영이 머뭇대는 사이에 트럼프가 방에서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야 이건 크다. 너무 당황해서 그 말을 못. 직후에 이제 한 이 외신 기자가 김정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통역사 신혜영이 듣다 보니까 이건 야 이거 싸우자는 건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당황스럽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원수한테 이 질문을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가 머릿속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머뭇했는데 이게 웬걸 트럼프 쪽의 통역이 이걸 대신 통역해줘버린 거예요. 야, 그 사람 또 왜 그랬지? 이래버리니까 저희 기자들도 신혜영 날아가겠다 이런 걱정했었거든요. 자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아, 불안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Tim, are you confident? Thanks, Tim. 위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어머, 이거 해야지. 왜 저 사람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나 봐, 지금.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눈이 막 흔들린다. 김정은이 화가 났어. 더군다나 김정은이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긴장 아니 저 분이 엄청 긴장했어 지금. 와 어렵다. 미국 통역사 너무 잘. 근데 나는 저 김정은 통역사가 너무 불쌍한 게 지금 저 미국 통역사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죽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만 영어를 한 사람은 아무런 국가 수반을 대할 때 다 김정은처럼 대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게 자유롭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얼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뭘 말해도 주눅 들고 여기서 말해도 주눅 들고 하지만 미국 통역사는 자신 있잖아. 너무 자유로워. 뭘 해도 되잖아. 자기는. 심지어는 이제 전임 통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불쌍해요 지금. 수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경력자 당황하니까. 있잖아. 경력자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원래 이제 그 신혜영이 이제 외교 관례상 국가 수반들 통역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내 통역사가 통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내 통역사가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상대방 통역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사실 하노이 그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혜영이가 통역을 했는데 트럼프가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성 통역국장이 트럼프한테 수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가 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기분이 나빴는데 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통역 자체는 돌아오면서 이제 그 무슨 용철이 날라보내고 이걸 날라보내고 하면서 이제 신혜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말이야. 상대방이 뭐 이제 수정하게 만들고. 거기다 겉멋이 잔뜩 들어가지고 몸에 향수 그냥 진하게 불어 숨 막히는 줄 알았어. 그런 얘기가 됐죠. 향수까지. 그러다 듣는 보니까 우리가 섬찟하네. 취향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자천이 됐어요. 신혜영이는 기본 그 제목이 그거였죠. 그때 제가 기억컨대는 신혜영이가 좀 잘 사는 집 애거든요. 네. 잘 살아 보여. 그때 말한 건 샤넬 향수를 뭐 많이 좀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들어간 거 이제 짝퉁 아니야? 본인도 아무래도 이제 그 1호 통역도 하고 대사 행사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좀 뿌렸겠죠. 어머, 어떡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많이 뿌렸어. 회담이 잘 됐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가뜩이나 기분 잡치는데 그 냄새까지 기억이 난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향수 때문에 자기가 말을 더 못한 게 된 거고. 정말.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상대방 통역이 조금 수정해주는 기분 눈치를 나빴어. 보였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자존심 상하죠. 그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저 인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노력도 하고 돈이 들어가고 개인의 어떤 그 열심히 한 그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그럼. 순간의 기분으로 저런 북한 최고 엘리트들 날려버린다는 게 사실은 북한이 가진 또 한계인 것 같은데. 김정은이 러시아 자주 가잖아요. 그럼 러시아어도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러시아 통역도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우악도 잘하고 무게감 있게 하고 무엇보다 이제 주변을 잘 의식을 안 합니다. 좀 무게감이 있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저 친구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랑 교제를 될수록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좀 졸재가 많고 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묵직하게 통역을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값싹값싹한 걸 싫어하고 바로 저 친구 존에 있던 친구가 이제 날아간 것도 너무 가볍게 놀다가 이제 날아갔죠. 그 존에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전순철인데. 전순철이 맞아요. 예, 그 전순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존의 전순철이라는 러시아 1호 통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방문하면서 김정은이 그 이제 동전 같이 이렇게 주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이렇게 꺼내고.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일어서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일어서서 아무래도 뭐 담내 연설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두시면 됩니다. 뭐 뒤에서 하는 게 100% 다 들렸단 말이죠. 그 끝난 이후에 이렇게 고슬리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떨가버리나 해서 다음 날로 평양에 들어가고 여자 같이 대동했던 여자가 다시 1호 통역을 맡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의존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보를 됐는데 줘야 되는 거죠.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제 뭐 일어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 들리니까. 다 들리니까. 그럼 마이크로 조용히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들리니까.
아니 아예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가 돼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성가시다는 거. 아니 거기하신 태양한데 그 친구도 그만하면 러시아어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 평양외고대학을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저 러시아에 가서 4년 동안 어학실습을 하고 소기관으로 또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8년을 배운 친구인데 세상에. 러시아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 친구도. 근데 이렇게 말을 뭐 제대로 잘못했다는 거로 해서 다음 날 떨리게 들어가서 혁명가 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혁명하면서.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홀대하고 못 살게 굴어서 탈북하게 만들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또 실력 있는 사람들 저렇게 핑계 잡아서 날려버리. 도대체 국가를 누구랑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외국어대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등하는 건 바보다. 왜냐면 1등에서 뽑혀가면은 저렇게 1호 통역사 돼서 순간에 굴비 잠깐 짧게 가는 반짝하고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2, 3등 하면 그냥 좋은 자리, 차라리 대사님이나 참사님 할 수 있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김정은 옆에 가서 빨리 죽으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성격 예민하고요. 감정 기복 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변덕이 너무너무 심한 지도자예요. 그럼 이제 접견자들끼리 어떤 그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기초적인 상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이야기하시는 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옆에 가서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혹시 뭐 이렇게 서로 공유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죠. 백두혈통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옛날 김종일 시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밀 중에 최대의 비밀은 가족에 대한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간해서 눈 굴리는 사람들, 뭐 소위 말하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김정은 일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짧은 혓바닥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난다는 거죠. 그 정말 북한에서 제일 그 이제 웬간한 죄는 다 용서가 되잖아요. 앞서 말씀했지만 정치범은 용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정치범은 뭐냐? 김씨 일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 김씨 일가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서도 가장 큰 논리는 김씨 일가 가문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거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고위층들 사이에서도 김종일의 아들이 뭐 김종남이라든가 김종철이라든가 김종운 이런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예, 그러다 나니까 김종운이 하나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미 전에 김종남에 대해서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김종남, 김종운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2009년에 제가 장인이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아들이 있는가라고 의심을 가졌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40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그래서 누뚱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가 보다 혹은 무슨 가족 관계가 뭘 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서 제가 이제 쭉 봤거든요. 보면서 김종일이가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그 밑에 또 후처한 데서 난 아이들도 많이 있구나.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김종훈이로구나. 이런 데 대해서 알게 됐죠. 옆에 막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죽을 수 이 근질근질하면 이거 자르죠. 이거 날아가죠. 비밀로 하는 거예요? 일체 말 안 합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이 한마디 말실수로 목숨을 또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관님들은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예, 북한에서 이제 외교관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일 준비하는 게 서류를 쓰는 거거든요. 간단하게는 띄어쓰기나 이런 걸 기본으로 시켰나.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게 한국식 좀 언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게 고독이가 예민하다. 부처에 가게 되면 항상 그 말하자면 이렇게 큰 사전을 갖다 놓고 있거든요. 이거 놓고 마지막에 체크해서 그걸 뭐 과장님, 뭐 부국장님, 국장님 결제 올라갈 때마다 내용보다도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표현권을 볼 수 없나, 띄어쓰기 지발을 했나 이거부터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거든요. 이게 외무성에서 이제 보고 문건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김종훈이한테 올라갈 때 이제 남조선 표현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혈맹이라든가 부상하다, 그다음에 혈맹 뭐 왜? 경총하다, 혈맹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남조선 말투라고 해서 북한에서 피로써 맺어진 전우의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일단 두 글자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글자로 표현이니까 끝내다가. 이걸 안 씁니다. 그리고 뭐 부상하다,
뭐 그다음에 경청하다 뭐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경청을 안 써요? 예. 그럼 뭐라고 써요? 북한에서 경청하는 거. 귀담아 듣다. 예. 두 글자. 남조선 말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 말투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보고문건에다 쓰게 되면 올라갔다가 이제 노란 딱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뭐 노란 딱지가 붙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소기실에 본부 소기실에 이제 올라갔다가 문건으로 떨어질 때 밑줄을 쭉 그어서 내려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여기다 노란 딱지를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 딱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이런 걸 잘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제 만약 숫자를 잘못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고직 보고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게 되면 형명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제 않는.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제가 1월 달에 형명화를 형제산구역 형산협동농장에 20일 동안 형명화를 갔다 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쓴 거로 해가지고. 왜요? 그때 2016년 1월 2일 같아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송직자 예. 그 사람을 참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예. 시아파 사람들의 한 47명을 죽였거든요. 네. 참수를 했는데 47명의 숫자를 제가 잘못 써서 42명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게 매 통신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걸 어느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른단 말이죠. 네.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맞겠다라고 해서 42명이라고 썼는데 그다음에 훗날에 보니까 이렇게 쫙 줄 그어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20일 동안 추운 겨울에 가서 이제 퇴비도 좀 나르고 새끼도 꼬고 하면서 20일 동안 남아 예.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12월 항병소 좌천 사건이거든요. 원래 항병소는 이제 김정은이가 처음에 집권한 다음에 이제 최룡해를 군에 보냈어요. 청정축정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군을 좀 확실하게 잡아라. 최룡해 송이 항상 못 잡았죠. 그래서 보낸 게 황병소입니다. 황병소는 군에서도 오래 있었고 특히 이제 당중앙위원회에서 간부 인사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 내부에 황병소가 임명한 장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황병소가 가서 일을 잘했고 군을 김정은이가 우도하는 만큼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신임도 많이 받고 했는데 2017년 그 11월 달 그때 이제 총정치국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총정치국이랑 김정은 본부 소기실이랑 연결된 전산망이 다 전소가 됐어요. 크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전화 왔고 황병소가 이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제 원수님 사무실이랑 이제 그 연결된 이제 전산망이 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원수님께 이제 문건을 그냥 이제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제 당소연의 해당 부서에 문건을 넘겨줘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뭐 그 말 듣으니까 뭐 알았다라고 해서 전화를 넣고 그때 당시엔 끝났어요. 당시 황병서가 이제 김정은에게 전화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님의 그 사무실과 연결된 전산망이 다 불타서 컴퓨터가 전수됐습니다. 당분간 그 보고하는 문건은 프린트를 해서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넘겨줘 원수님께 보고하는 걸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곧장 전화 와서 황병서를 깼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깼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딱 봐도 프린트란 말을 북한에서 쓴 적. 에이, 그렇게 쉬웠으면 안 얘기했겠지. 에이, 프린트죠. 전소 왜? 다 불탔다. 풀었어야 되는데. 몽땅 태워 먹었습니다. 몽땅 태워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원수님이라고 해서 그러네요. 원수로 생각하냐? 프린트하다라는 표현을 쓰나? 북한에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정답은 이건 너무 간단하게 프린트 아닙니까? 프린트. 이제 문제가 됐던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전화를 끊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정은이가 야 황병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너 말 끝난 다음에 조선말 대사전을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수룡이 일하는 공간을 어떻게 사무실이라고 부르냐. 이건 집무실이지. 오, 집무실이라고 하지. 다음 당중앙위원회가 장마당에 입니까? 문건을 넘겨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당중앙위원회 문건을 보고하게 돼 있지. 그 자리에서 자천이 돼가지고 70이 그때 넘었던 사람이 김정은 그 일하는 그 집무실 마당을 쓸었거든요. 한 1개월 정도 마당을 쓸고 그때부터 그토록 충실했던 황병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프린트에서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넘겨줘야 원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네. 그러니까 보고의 대상이 원수님이고
그 당 중앙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부서에다 줌으로서 보고하는- 당 중앙위원회가 보고하게 된 문장상으로 틀린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불나서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몽땅 태워. 열받은 거야.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